어머니, 결국 이 집 누구한텐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줬지. 네 조카한테. 내 딸도 있는데 왜 하필 동생 딸한테 주는 거예요? 넌 날 담보로 쓰려 했고 그 아이는 날 가족으로 지켰거든.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이제 더는 뺏기고 싶지 않아.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고 낯선 번호가 울릴 때마다 혹시나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그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마음 한켠의 불안은 금세 현실이 되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0년 넘게 연락 없던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입니다. 가슴 벅찬 재회의 순간은 곧 무너진 신뢰 위에 선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식이란 이름 아래 감춰진 민낯,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한 어머니의 마음.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분남, 올해 74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2년. 그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홀로 살고 있다. 새벽마다 마당에 물을 주고 라디오를 켜두고 식사를 챙긴다. 잡초를 뽑으며 하루를 보내지만 마음 한구석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허전함의 정체는 분명했다. 기다림이었다. 자식의 안부, 손주의 목소리, 며느리의 인사. 그 무엇도 바란 적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일 간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가 화면에 떴다. 엄마 나야. 성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었다. 그 목소리에 손이 떨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짧게 말했다. 내일 갈게. 그날 밤 분남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침구를 새로 깔았다. 오랜만에 재회의 설렘이 스쳤지만 마음 깊숙이 꺼림칙한 기운이 맴돌았다. 사실 그동안 성우와 연락을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10년 전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거액의 빚을 졌고 어머니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일이 발각된 적이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파탄났고 분남은 성우를 향한 믿음을 접은 채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 늘 남아있던 생각. 그래도 내 자식인데. 분남은 그 미련을 안고 또다시 아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분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성우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이였고 둘째는 활달하고 부침성이 좋아 언제나 이웃들의 사랑을 받았다. 분남은 둘 다 아끼고 사랑했지만 마음 한켠엔 언제나 성우가 걱정이었다.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각자의 길을 갔다. 둘째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었고 성우는 한때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했다. 처음에는 성우도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았다. 엄마, 이거 잘 되면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더 큰 집으로 갈 수도 있어. 그 말에 분남은 내심 기뻤지만 겉으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예. 몸부터 챙기고. 하지만 사업은 오래 가지 않았다. 잘 나가던 초반을 지나자 매출은 급감했고 빚만 늘어갔다. 성우는 점점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가족들과도 멀어졌다. 그러던 중 분남은 우연히 은행에서 전화를 받는다. 성우 명의로 집이 담보로 넘어가 있는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분남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일평생 아껴 모아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다. 성우는 어머니 몰래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은 밤중에 분노에 찬 얼굴로 형을 찾아가 멱살을 잡았고 분남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꼭 끌어안고 울었다. 그 후 성우는 집에 발을 끊었다. 다시는 엄마 앞에 안 나타날게.
문자 한 줄 남긴 채 떠난 아들은 그날 이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 며느리 소진 또한 같은 날 이후 분남과 어떤 인사도 안부도 주고받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분남은 처음엔 기다렸다.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어느 날 문득 현관문이 열리고 성우가 예전처럼 말없이 들어설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도, 기억도, 마음도 발해갔다. 남은 것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쓸쓸한 노년과 돌아올 줄 몰랐던 연락을 기다리는 낡은 휴대폰뿐이었다. 그러다 10년 만에 걸려온 전화, 그리고 내일 찾아오겠다는 아들. 분남의 마음은 뒤엉켰다. 반가움, 걱정, 두려움, 그리고 꺼지지 않는 기대까지. 이번엔 진짜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다시 한번 기다림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분남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쩐지 들떠 있었다.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사실 하나로 그동안의 서운함도 지난 상처도 잠시 묻혀진 듯했다. 김장을 하듯 미리 준비해둔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며 아들이 좋아하던 마른 멸치를 볶았다. 냉장고 문을 닫을 때마다 마음도 조심스러웠다.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은 짙어졌고 시계 바늘은 어느새 정오를 넘어가 있었다. 그리고 오후 2시. 오래된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성우가, 그리고 그 뒤로 며느리 박소진이 들어섰다. 소진은 분남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어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낯설었다. 분남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엄마 오랜만이야. 많이 늙으셨네. 그 말이 칭찬인지 서운함인지 모를 만큼 공허했다. 세 사람은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소진은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었다. 어머니, 이 반찬 아직도 직접 담그셨어요? 맛이 똑같아요. 분남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떨렸다. 한참 동안 밥상머리엔 어색한 공기만 흘렀다. 그때 성우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사실 오늘 이렇게 온 건 그냥 얼굴 한번 뵈려는 것만은 아니야. 분남의 손이 멈췄다. 소진은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받았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분남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예상했다는 감정과 그래도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교차하고 있었다. 소진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성우 사업이 요즘 다시 기회를 잡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어머니 댁을 담보로 잠깐 대출을 받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이 집 팔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만 그 정도예요. 그 순간 식탁 위에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숟가락을 든 분남의 손이 허공에 멈춰섰고 가슴 속 깊이 묻어뒀던 상처가 찢겨져 올라왔다. 10년 전 그때와 똑같았다. 역시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여전히 그 곁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온 거니? 분남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명했다. 성우는 머뭇거리며 눈을 피했다. 아니, 뭐 그냥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서. 분남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상 위 여전히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김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낯설어져 갔다. 김분남은 식탁에 앉은 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싸늘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았다. 무언의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소진이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조금 더 있어요. 이번 대출만 받으면 투자처도 확정됐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부탁드리기까지 많이 고민했어요. 분남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소진의 눈은 겉으론 공손했지만 그 안에 깔린 조급함과 연기된 친절함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그럼 넌 그때 일을 잊었니? 분남의 말에 소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성우 역시 움찔하더니 고개를 떨궜다. 10년 전, 그때 너희가 뭐 했는지 기억 못해? 내 이름으로 서류 위조해서 집 날릴 뻔한 거. 그날 이후로 연락 한 번 없던 애들이 갑자기 와서 또 그 말을 해? 분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성우는 그런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엄마, 그땐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번엔 진짜야. 이 기회 놓치면 나도, 우리도 끝이야. 소진도 거들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카드값도 밀렸고 아이 학원비도 도와줄 사람 어머니밖에 없어요. 분남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래, 도와줄 사람 나밖에 없겠지. 연락 안 할 땐 내 존재도 없던 것처럼 살더니 이제 와서 나를 믿고 있었니? 그때 성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엄마는 왜 우리가 온 게 불편한 건데? 보고 싶다고 했잖아. 전화 기다렸다고 했잖아. 근데 막상 오니까 다 돈 때문이라 몰아붙여? 분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토록 듣고 싶던 아들의 목소리,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이 이렇게 변해 있었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이 아팠다. 보고 싶었지. 기다렸지. 근데 성우야, 보고 싶었던 건 내 아들이지. 이렇게 또다시 내 집만 쳐다보는 너 아니야. 소진은 순간 표정을 굳혔고 성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차피 엄마 죽고 나면 이 집 우리 거잖아. 그 말은 분남의 가슴을 찔렀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분남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천천히 말했다. 그 생각으로 여기 온 거니?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지금부터 계산하고 사니? 소진은 눈치를 보며 성우를 당겼다. 여보, 됐어. 괜히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지잖아.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닥까지 가 있었다. 분남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뒤 흰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여기 돈 조금 있다. 가져가. 근데 다시는 집 얘기하지 마라. 성우는 봉투를 받아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소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진짜 잘해볼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남은 등을 돌려버렸다. 마당에는 아직 햇빛이 남아 있었지만 분남의 마음엔 이미 긴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며느리와 아들이 떠난 그날 밤, 김분남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의 발자국이 사라진 마당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며느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마음에 걸렸다. 저희 진짜 잘해볼게요. 그 말이 어째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분남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전화 한 통 없었다. 분남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뭐, 원래 그런 애들이지. 하지만 고요한 집 안에선 자꾸만 전화벨 소리가 환청처럼 울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작은 손편지와 과일 바구니, 편지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잘 계시죠? 그때 너무 감사했고 곧 다시 찾아뵐게요. 소진 드림. 분남은 편지를 읽으며 무심히 웃었다. 예전엔 손편지 하나에도 눈물이 핑 돌았건만 이제는 오히려 그 다정함이 더 낯설고 불편했다. 하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평온한 며칠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과 김치 담그는 날엔 소진이 보낸 바구니를 꺼내며 일부러 말을 보탰다. 며느리가 보냈다네. 효성도 참 지극하지.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남들에게는 괜찮은 가족으로 보이고 싶었다.
그날 저녁 전기밥솥을 닦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엄마, 나야. 성우. 분남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왜? 아니, 그냥 저번에 너무 죄송해서. 소진이가 자꾸 엄마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갔다고 했어. 분남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 다 잊었다. 통화는 금세 끝났다. 하지만 그날 밤, 분남은 잠에서 깼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던 것 같았다. 대문 쪽을 조심스레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우편함이 벌어져 있었고 문 앞엔 작게 접힌 계약서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분남은 그 종이를 들었다. 주택담보대출약정서 신청인 손성우. 손이 덜덜 떨렸다. 아무런 도장도 없었고 분명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었다. 그러나 왜 이게 이 집 앞에 떨어져 있는지 분남은 알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분남은 마을회관에서 돌아와 곧장 방 한가운데에 앉았다. 가슴 속에 또다시 검은 기운이 맴돌았다. 설마 했던 그 마음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는 동사무소에 가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았다. 그곳엔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안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분남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유언장 초안과 손녀 앞으로 증여해두려 했던 진명의 변경 서류가 있었다. 그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안 되겠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며칠 후 김분남은 조용히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몇 해 전부터 알게 된 동네 교회 지인의 소개였다. 분남은 손녀 이름으로 된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레 말했다. 이 집 손녀 앞으로 증여하고 싶어요. 혹시 또 무슨 일 생기기 전에요. 법무사는 잠시 고민하다 물었다. 아드님 동의는 받으셨나요? 분남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랑은 10년 넘게 연락도 없었어요. 요즘 와서야 갑자기. 법무사는 더 묻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알려줬다. 분남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엔 안 속는다. 이젠 내 인생도 지켜야지. 며칠 뒤 또다시 전화가 왔다. 성우였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갈까 해. 분남은 무심한 척 말했다. 그래. 올 일 있으면 오고. 통화는 짧았다. 토요일 오후 성우와 소진이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엔 손에도 뭘 들고 왔다. 엄마, 과일 좀 사왔어. 그날은 너무 급하게 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소진은 여느 때보다 살갑게 웃었고 성우도 분위기를 살피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분남은 지난번과는 달랐다. 식탁에 앉아도 눈길을 마주치지 않았다. 소진은 초조해졌는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머니, 그때 주신 돈 정말 감사했어요. 그 덕분에 숨 좀 돌릴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분남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또 무슨 말 하려고? 소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본론을 꺼냈다. 그때 드렸던 사업 이야기. 생각보다 투자가 늦어져서요. 혹시 담보 얘기 다시 한 번만. 분남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그 얘기 또 하려고 왔니? 성우가 나섰다. 엄마, 그냥 얘기만 들어봐. 소진 말대로 투자처는 확실하고 엄마도 알잖아. 내가 이번엔 진심이라는 거. 분남은 조용히 일어섰다. 장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와 식탁 위에 올려놨다. 이거 봐라. 소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다. 등기부 등본, 증여계약서, 공증서류. 모두 손녀 이름으로 진명의를 넘긴 증거였다. 소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성우도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도 아니다. 내가 대출 받으려면 손녀 허락 받아라. 분남은 담담하게 말했다. 소진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건 좀 너무 급작스러우신 거 아닌가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너희가 나랑 상의한 적이 있었니? 분남의 말에 성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이제 그만 가거라. 다음엔 정말 사람 얼굴로 오든가.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고 소진은 분남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러자 분남은 단호하게 답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겠더라.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흐른 것이. 분남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라디오를 틀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그러나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분남의 집 앞 CCTV가 누군가에 의해 돌로 파손됐다. 마당에 화분도 넘어져 있었고 대문은 반쯤 열린 채 삐걱거렸다. 분남은 그 광경 앞에 섰다. 무서움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구나. 였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성우였다. 분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몇 분 뒤 이번엔 소진의 번호로 또 전화가 왔다. 그리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신 거예요. 그 문장 하나에 분남은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래, 결국 올 게 왔구나. 점심 무렵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현관문을 열자 성우와 소진이 서 있었다. 표정은 더 이상 예의도 체면도 남아있지 않았다. 소진은 처음부터 날 선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분남은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성우가 소리쳤다. 왜 하필 동생네 애한테 집을 넘겨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무슨 짓을 했는지는 너도 알잖아. 분남의 말에 성우는 벽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소진은 더 노골적이었다. 도련님네는 뭐 그렇게 잘했어요? 걔네는 그냥 엄마 비위 맞추는데 능한 거고. 우린 솔직해서 이 꼴 나는 거예요. 분남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한 번도 내 집에 눈독 들인 적 없었어. 명절이면 빠짐없이 얼굴 비췄고 내가 아플 땐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 성우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그 애 딸이 내 집 가져가야 공평하단 거야? 소진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니, 저희 그동안 너무 참았어요. 근데 진짜 이건 우리 인생까지 망치시겠다는 거예요. 분남은 차분히 말했다. 나는 니네 인생에 뭐 하나 방해한 적 없어. 오히려 너희가 날 망치려 한 거지. 소진의 눈에 불이 붙었다. 그럼 이대로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한텐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싶으면 날 죽이고 가져가. 그 말이 나오자 집 안은 얼어붙었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소진은 입술을 꾹 다문 채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분남은 주저앉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끝은 저려왔다. 밖에서는 소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끝까지 가보자고. 문이 쾅 닫혔고 분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성우와 소진이 떠난 그날 이후 분남은 집 밖을 거의 나서지 않았다. 이웃들이 걱정스레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그저 몸이 좀 안 좋아서 하고 넘겼다. 며칠 후 동네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다. 김분남 어르신 되시죠? 혹시 최근 가족분들과 재산 관련 다툼 있으셨습니까? 분남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경찰은 말을 이어갔다. 성함 도용 의심 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귀하 명의로 최근 대출이 시도되었고
서류 위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분남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또야 또 시작이네. 그날 오후 분남은 은행과 경찰서를 오가며 진술을 남겼다. 다행히 대출은 최종 승인되지 않았고 위조된 서류도 정식 효력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분남의 마음엔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금이 생겼다. 며칠 뒤 분남은 성우를 불러냈다. 이번엔 동네 카페였다. 분남은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다. 성우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다. 엄마, 나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했어. 소진이 그 애가 그냥 급해서. 분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안 했다는 거 믿고 싶다. 하지만 내가 그걸 막지도 않았다는 건 알아. 성우는 말이 없었다. 분남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정리한 유언장이야. 이 집은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니야. 손녀 이름으로 이미 넘겼고 너희가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성우는 손을 떨며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나도 엄마 아들이잖아. 분남은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그래, 내 아들 맞지. 근데 이제 난 엄마 노릇 그만할 거야. 자식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건지 그걸 내가 가르쳐 줬어. 성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해, 엄마. 진짜 미안해. 하지만 그 눈물조차 분남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진심이면 더는 나 찾아오지 마. 그게 널 위한 마지막 배려야. 분남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탁이다, 성우야. 이젠 나 좀 놓아줘. 그날 이후 성우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소진 역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분남은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더 이상 누구의 목소리를 기다리지 않았고 누구의 발자국도 상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분남은 텃밭에 나가 화분을 다시 세웠다. 부서졌던 흙을 털어내고 새로 심은 채소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나만 생각해도 되지. 시간은 흘렀다. 분남은 다시 교회도 나가고 마을회관에도 얼굴을 비췄다. 이웃들은 조심스레 묻곤 했다. 큰아들네는 요즘 왜 안 보여요? 한동안 또 들락날락 하더니 분남은 늘 웃으며 답했다. 이젠 올 일 없지. 겉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분남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문서를 넘겼다. 제 앞으로 오는 노령연금, 의료 혜택, 앞으로는 둘째 아들 통해 관리해 주세요.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큰아드님은 제외하시는 건가요? 분남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제 가족에서 제외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공증을 갱신했고 향후 병원비나 간병 문제가 발생할 경우 둘째 아들이 전권을 행사하도록 위임장을 남겼다. 그리고 손녀에게도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혹시 나중에 이 집 필요 없으면 팔아. 근데 절대로 삼촌한테 넘기지 말고 꼭 내 이름으로 정리해. 손녀는 놀란 듯 물었다. 할머니, 삼촌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분남은 짧게 웃었다. 그냥 할미가 이제 좀 똑똑해졌단다. 한편 성우 부부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소진의 사업은 투자금이 끊기며 도산 직전이었다. 카드 연체, 대출 미납, 전세금 문제까지 겹쳐 그들은 작은 반지하로 이사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소진은 매일같이 성우를 원망했다. 당신이 그날 제대로 말만 했어도 그 집 어떻게 어머님이 손녀 앞으로 명의를 넘길 때까지 모를 수가 있어. 성우는 반박하지 못했다.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분남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점점 퍼지기 시작했다. 법무사, 복지관, 교회 지인 등 통해 이미 동네에서 김분남 할머니 큰아들 정리했다더라는 말이 돌았다.
어느 날 밤 성우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이대로 못 끝내. 그 집 원래 우리 거였어. 하지만 그 순간 소진이 말했다. 진짜 그 집이 우리 거였다고 생각해? 그 말에 성우는 멍하니 멈췄다. 소진의 눈엔 이미 체념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가 그 집에 우리 이름 한 줄 써줬으면 우린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까? 그 밤 둘은 말없이 서로를 외면한 채 등을 돌렸다. 성우는 점점 망가져갔다. 자존심은 무너졌고 직장도 오래 붙잡지 못했다. 소진의 비난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그들은 이제 얼굴을 마주하는 일조차 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는 동사무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김분남 귀하의 법적 보호자 변경 통보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들여다봤다. 이제 어머니의 의료 결제나 간병 결정에도 자신은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집 앞까지 찾아왔다. 문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초인종도 누르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며칠 뒤 분남은 손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삼촌 또 집 앞에 왔다 간 거 같은데 네가 핸드폰으로 확인 좀 해봐.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네. 근데 문도 안 두드리고 그냥 가네요. 분남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불쌍하긴 하지. 근데 그 불쌍함을 남 탓으로만 살다가는 절대 못 벗어나. 그 즈음 소진은 결국 사업 파산을 신청했다. 자녀는 친정 쪽에 맡기고 별거를 선언했다. 난 더는 같이 못 살아. 이 집안 사람들 다 무책임하고 무능해. 성우는 그제야 모든 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어머니도 아내도 아이도 자신을 더 이상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걸. 그는 잠시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이젠 나 좀 놓아줘.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박혔다.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는 결국 핸드폰을 꺼버렸다. 한편 분남은 손녀 수진과 마당 평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수진은 수줍게 물었다. 할머니, 이 집은 참 조용하고 예뻐요. 그런데 여긴 상처도 많이 쌓인 집이죠? 분남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람도 집도 상처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껴안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저도 나중에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분남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런 어른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넌 이미 그런 사람일 거야. 그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분남은 텃밭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복수는 분노로 시작되었지만 분남이 택한 방식은 무너뜨림이 아닌 단절과 단호함이었다. 그 선택은 더디지만 정확히 그들에게 인과를 돌려주었다. 초여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마당 구석 오래된 나무 의자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한때 성우가 앉아 있었고 며느리가 웃으며 차를 마셨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분남은 손녀와 함께 밥을 먹었다. 밥상 위에는 단출한 반찬들이 놓였지만 오랜만에 사람 목소리가 있는 식사였다. 식사가 끝난 후 분남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젊은 시절 가족 사진, 남편의 유품, 그리고 아직 찢지 못한 성우가 보낸 편지들이 있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이건 내 삼촌, 성우. 어릴 땐 참 착한 애였지. 수진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할머니, 삼촌이 다시 오면 받아주실 거예요? 분남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날이 오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지. 하지만 지금은 나도 나를 지키는 게 먼저야. 그 말은 단호했지만
결코 냉정하지 않았다. 분남은 이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그 선택은 상처를 남겼지만 또 다른 사랑을 지킬 수 있게 해줬다. 그날 밤 창밖엔 바람이 불었다. 분남은 라디오를 틀었다. 낡은 클래식 곡이 흘러나왔고 그 곡 위로 분남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도 살아볼 만하네.